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지니입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제1장 르네상스의 철학을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서문을 읽어볼게요. 르네상스 시기에 이르러서는 모든 방면에 쉴 새 없이 손을 내미는 데에 근세 철학의 전체적인 정신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여기서 우리는 젊고 야심에 불타는 의욕을 볼 수 있는데 이 의욕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계기들을 발전시켰다. 즉, 이 새로운 계기들이란, 그러니까 딱 보면 르네상스 시기에는 모든 방면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든 방면에. 근데 젊고 야심에 불타는 의욕을 갖고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뭐냐, 그 사례들을 보면 고대의 재탄생, 그리스 시기를 일컫는 거고요. 그리스가 다시 오는 거죠. 르네상스 하는 건데. 근데 신비주의와 마술에 대한 조사, 요런 경향성, 그리고 근대 자연과학의 기초지음,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 국가관 등등이다. 여기 다 나와 있죠. 요런 것들이 당시의 주요 화두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세계와 인간에 대한 새로운 감정이 나타나고 있었다. 음. 어 요 정도? 그리고 인간은 자기 자신과 일치를 하지 못하고 회의와 상대주의 기분에 빠지고 만다. 요 정도가 인제 머릿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지니 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머릿말에서는 저도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감정, 세계에 대한 인간, 그리고 이 시기의 한 특징으로서의 회의주의, 상대주의 이런 기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동그라미를 쳐 놓았습니다. 음. 이것이 맞아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음. 아마 뒤에 읽어 나가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11쪽 이제 1번 고대의 재탄생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요 파트가 제1장 르네상스의 철학이라는 파트가 여러 저쪽의 소제목들로 분화가 되는데, 뭐 고대의 재탄생이 1 번, 그다음에 신비와 불문율 2번,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3번 과학의 새로운 길. 이제 방금 저희가 서문에서 읽어 들었던 내용들이 하나씩 디테일하게 다뤄지는 거죠. 자, 고대의 재탄생 보겠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요. 보통 뭐 근대 철학 들어가면 데카르트가 딱 등장하기 마련인데, 이 책은 이런 부분이 좀 좋은 거죠. 자, 이미 그 명칭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보통 고대를 재생시키는 데에 르네상스의 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본다. 고대를 재생시키는 것. 그리스 로마 문화로 돌아가는 것, 되돌아가는 것이 비록 이 시대의 모든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특색이 풍부한 이 시대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을 이루고 있다. 어 이렇게 된 동기를, 여기서부터 인제 또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이 나옵니다. 우리는 페라라와 플로렌츠의 교회 합동 공의회에서 서구와 동방이 만나게 되는 데서, 또 이게 1438 년이고요. 특히 비잔틴이 함락된 1453년 이후 이탈리아로 망명 온 많은 그리스 학자들이 흘러들어온 데서 찾기가 일수다. 요런 요게 인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 로마 문화가 다시 이 시대에 꽃을 피웠는가. 어 망명 온 그리스 학자들은 자기들의 장서 속에 고대의 새로운 원전들을 가지고 왔어요. 동시에 고대의 언어를 해석할 줄 알고 있었죠. 이런 외적인 동기들 이외에도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등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내적 친근성과 준비도 다 되어 있었다. 음. 네, 철학적인 문제들의 연속성 자체가 그 원천으로 밀고 들어갔었다. 전성기의 스콜라 철학에서 꼽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가지 사상에 대한 거센 논쟁을 불러일으켜 나갔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들이 너무나 간단하거나 또는 너무나 여러 가지 뜻을 가졌거나 또는 너무나 모순되게 알려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석하는 일은 끝이 없었다. 예컨대 바젤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코덱스 B는 능동 이성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에 관한 17가지의 서로 다른 해석들을 열거하고 있었대요. 가관이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의 순수한 변증법적인 수단만 가지고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낼 수 없었으며 따라서 반드시 원전 자체로 되돌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이 점차로 밝혀지게 되었다. 그래서 르네상스기 아리스토텔레스 주해가 거듭해서 강조한 것은 그 전의 주해에 들어있는 모순과 오해에 맞서 첫째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순수한 학설을 다시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시가 나옵니다. 안토니우스 플라미니우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스 비코 메라토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말로 순수하고 참되게 그리고 아무런 강박도 하지 않고 전하기만 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았었다. 이랬다는 거죠. 당시 시대 분위기가. 스콜라 학도들의 낡은 변증법적 실천이 내적인 필연성 때문에 자기 자신을 초월하게 되었으며 또 원전 자체를 되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인트로예요. 진희님은 뭐 어떠셨나요? 네, 저도 똑같이 아리스토텔레스 주에서가 강조한 바, 그 전에 주에서에 있었던 모순이나 뭐 오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수한 학설을 다시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요 맥락을 밑줄을 쳐놨고요. 아마 이제 근대라고 하면 혹은 근세라고 한다면 그 전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중시하게 될 텐데 우리가 순수에 대한 학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순수에 대한 추구는 전체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맥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좀 주목을 하시거나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이게 그러면 기회가 그렇게 많아지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잘 보시면 11쪽 맨 위에 여태까지 순수한 변증법적 수단만 가지고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낼 수 없으며 따라서 반드시 원전 자체로 되돌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이 점차로 밝혀지게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렇게는 생각할 수 없었나 싶어요. 굳이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에 얽매일 필요가 있었을까? 자기네들이 철학을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거겠죠? 플라톤 필요 없어. 뭐 아리스토텔레스 필요 없어. 예, 고전 뭐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옳아. 어쨌든 옳아. 플라톤도 옳고. 그래서 붙잡은 거잖아요. 어쨌든 고전을 다시금. 그 고전을 놓칠 수는 없었다 당시에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것일 텐데 그러네요. 중세인이어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붙들잖아요. 플라톤주의자가 되고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재밌게 보였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소제목이 이제부터 나와요. 플라톤주의자들 하면서 정말 진희님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나오죠. 아니 이런 것도 어떻게 다 찾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진짜 그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 막 쫙 나오고요. 이건 그냥 읽으면 되는 파트이긴 해요, 솔직히. 그다음에 스토아주의자, 뭐 에피쿠로스주의자, 인문주의자 해서 쭉 정말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요거 한번 플라톤주의자도 한번 해주시죠. 네, 플라톤주의자가 좀 이름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좀 나와요. 뭐 누구더라? 플래톤에서. 그래서 그 맥락들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철학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신플라톤주의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플로티누스 얘기가 나오겠구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겠죠. 플라톤주의만 생각과 느낌에다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준 것이 아니라 플로티누스주의도 똑같은 기능을 했다. 여하튼 플라톤은 르네상스의 하늘에 빛나고 있는 하나의 별이 되었다. 이 운동의 중심은 메디치 집안의
집안이 다스린 플로렌츠, 특히 데코지모와 로렌초 마그니피코가 다스렸던 때의 플로렌츠였다. 1440년경에 이 플로렌츠에 유명한 플라톤 학원이 생겼었다. 여기가 조금 더 재밌는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힘쓴 것은 그리스 정신과 그리스도교를 종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종합에 있어서는 신비주의적인 낙관주의가 거침없이 세계를 긍정하는 것과는 반대로 조심스러운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본성이 욕정에 의해 약해졌으며 따라서 은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스로 세계를 긍정할 뿐이다. 네, 조금 특이한 양상으로 전개가 된 거죠. 교부들의 플라톤주의도 이미 일종의 종합이었다. 그래서 중세의 플라톤주의라고 한다면 대체로 이러한 경향성을 띠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거기는 그리스도교가 일관되어 있다. 그러나 르네상스의 종합적인 이런 르네상스의 종합에는 일종의 새로운 이교주의가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앞서서 나왔던 중세 시대에서 말하는 종합이랑 지금 읽어나가는 근대의 초반 르네상스에서 말하는 종합이 다른 맥락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이교주의는 반드시 요청되는 것도 또 의식되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 이교주의는 실제로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이를 반대한 사람들은 언제나 거듭해서 그렇게 된 책임은 플로렌츠 사람들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플로렌츠가 주도를 했던 걸로 앞서 잠깐 언급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 이교주의가 플로렌츠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향했나 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플라톤 학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도대체 어떤 학원, 누가 중심이 되었던 학원이냐 하면 게오르기오스 게미스토스 플레톤이라는 사람인데, 이 플레톤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우 많은 자극을 받았다. 플레톤은 그리스 사람으로서 요하네스 필라이올로고스 황제를 따라 페라라 공의회에 갔다가 공의회를 따라서 플로렌츠까지 온 사람이었는데, 플레톤을 통해서 이탈리아는 처음으로 플라톤과 활발한 접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탈리아가 왜 나오느냐 했을 때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 플로렌츠라는 지역이 되게 중요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좀 잘 모르는 내용들이라서 한번 쭉 따라서 읽어 내려가면,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플라톤에 관하여 조금밖에 알지 못하고 있었다. 중세기는 그저 티마이오스나 파이돈 혹은 메논 등만 알고 있을 정도였는데, 페트라르카는 플라톤을 존경하고, 이 사람은 플라톤의 저작들 중에서 16편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때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어를 잘 몰라서 다룰 수가 없었고, 마누엘 크리소로라스 및 리오나르도 비루니는 번역도 큰 성과를, 이런 사람들의 번역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으니 번역본을 읽어도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미 고대에 대한 플라톤의 내용들을 본받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서 14페이지 시작됩니다. 한 아카데미를 창설해서 플라톤의 세계를 해설해주곤 했는데, 플로렌츠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을 해서 이 플레톤이라는 사람이 플로렌츠에서 주로 플라톤 학원을 운영해 나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겠고, 인문주의자들은 열광해서 그에게 몰려들었고 그가 일깨워준 것은 진정한 정신적 삶이었다. 그리고 플레톤은 고대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그리스 종교를 그리스를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종교를 부흥시킬 꿈을 꾸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가 영원하다고 가르치고 개별적인 영혼의 불멸과 하느님의 섭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기서는 거부당했다. 이와 반대로 플라톤은 저편에 있는 세계와 특히 창조를 한 하느님을 알고 있었고, 플라톤은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플라톤 철학의 차이에 관하여 책을 쓰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너무 일찍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1439년 그의 사업은 중단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게오르기오스 트라페춘티오스의 공격도 받게 된다고 합니다. 1455년에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교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이어지고, 해당 주장에 반대하고 나선 사람 아무도 없었고, 이럴 때 이제 출기경 베사리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플라톤을
어떤 식으로 누가 전달을 해 나갔는지 위치로는 플로렌츠, 사람으로는 플레톤에서 그 플레톤이 떠나고 난 뒤에 베사리온이라는 사람의 등장까지 이 책 15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피치누스라는 사람 그리고 미란돌라까지 이어지는 사람이 플라톤주의자들로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전달했던 사람으로 주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베사리온의 플라톤은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한번 쭉 읽어보면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맥락이 중요한데 이게 재밌잖아요. 이게 그 플라톤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플라톤이 그냥 플라톤의 책들이 당시 유럽에 다 번역이 돼 있고 그 전통이 뭐 계속 끊기지 않고 이어온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그 맥이 끊기죠. 플라톤의 저서들이 뭐 그리스에 있던 그 저서들이 맥이 끊겨가지고 뭐 얼마나 오랫동안 끊겼는지 모르겠지만 아우구스티누스도 플라톤의 그 저서를 누군가의 번역을 통해서 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플라톤의 원전을 서양인들이 몰랐던 거죠. 전통이 끊겼다가 그거를 여기 보면 그리스인들이 가져오잖아요. 가져와서 이게 아마 1400년대인데 이때까지 거의 한 1000년 이상을 플라톤의 원전을 사람들이 아예 몰랐던 거죠. 모르고 있다가 이때 인제 전해지니까 '아 원전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 원전이 인제 직역이 되면서 누구나 인제 플라톤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어. 인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번역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인제 플라톤도 그렇고 뭐 뒤에 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요. 그 전통이 중간에 끊겨요. 끊겼다가 번역을 하니까 겨우 인제 읽을 수 있게 된 그런 사태를 맞는 거죠. 이건 그리스의 인제 철학자들이 인제 학자들이 플라톤 저서를 갖고 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재밌는 게 또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거 좀 이방인들이 되게 기이한 현상이라고도 인제 나오는데 또 이방인들이 이걸 또 가져와요. 아리스토텔레스 저서를. 밖에서 온 다른 사람들이 가져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좀 이게 근데 재밌는 게 성경도 재밌어요. 성경도 중간에 그 전통이 끊기는데 그걸 나중에 다른 사람이 또 가져오고 하는데 아무튼 예. 계속 한번 해 주시죠. 베사리온. 네, 베사리온은 뭐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쭉 읽어보면 이 사람도 그리스 사람이었다고 하고 미시트라에서 게미스토스에게 배운 사람이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고요. 로마에 있는 자기 집에다가 하나의 아카데미를 조직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말로써 자신의 스승과 플라톤의 학설을 변호했고 이런 강연들을 모아서 원래는 그리스어로 쓰여졌으나 나중에 와서는 라틴어로 인쇄된 하나의 책 플라톤에 대한 무고자에 관하여라는 책을 1927년에 와서야 그리스어로 출간된 이런 책들이 있었다, 뭐 탄생시켰다라는 맥락이고요. 이것이 플라톤을 자세하게 다룬 첫 번째 책이다라는 점에서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사리온의 첫 번째 책. 플라톤의 생애와 저작과 사상을 유럽에다 해설해준 첫 번째 책이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책들이고, 그래서 반대자들은 이제 막 이해할 수 있게 된 새롭고 위대하고 생동한 그런 풍부한 사상의 그늘 밑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요 책 때문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따라서 이 반대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 책에서는 그냥 일단락 시켜버리고 있고요. 이제 베사리온은 절대로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플라톤주의자이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를 잘 알고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높이 평가했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번역까지 해서 번역이 또 너무 잘 돼서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에 덧붙여서 간행이 됐다고 합니다. 또 그는 두 사람의 위대한, 여기서 두 사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였겠는데 그 두 그리스 사람을 근본적으로 잃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좀 특이하죠. 중요한 일은 베사리온이 플라톤을 르네상스기와 따라서
근세를 위해서 구출해냈다는 점.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또 한번 근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사람들은 그 저작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서 그 저작이 이제 다음에 영향을 미치게 된 플로렌츠의 아카데미 원장이었던 피치누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그 베사리온이 원고를 잘 번역을 해놓고 그의 연구를 잘 쌓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피치누스가 잘 꾸려갈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베사리온의 영향을 받아서 플라톤의 저술들을 모범적인 방법으로 라틴어로 번역하기에 이르러서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 피치누스의 번역 자체 역시도 플라톤 전집에 덧붙여져 있을 정도로 번역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역판들에 의해서 근세의 플라톤이 부활의 터전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맥락이 꾸려지게 되고요. 이 피치누스란 사람이 플라톤뿐만 아니라 플로티누스도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까지도 번역이 잘 되었구나라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번역의 중요성은 이런 얘기 당연히 안 할 수 없겠고, 맞아요. 이렇게 나란히 번역, 네. 네, 제가 이어받아서 자 이게 다 읽으면 너무 많으니까 피치누스가 이렇게 번역했죠. 번역하고 미란돌라로 바로 뛰어넘어서 미란돌라 군주, 이 사람이 군주였던 것 같은데 이 16쪽에 보시면 첫째로 하면서, 근데 미란돌라는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첫째로 종교적인 감정이 매우 강한 자연적인 감정, 즉 일반적인 인간들의 감정으로 되고 그리스도교에만 있는 특별한 감정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란돌라가 인제 그 어떤 공헌을 한 건데 그동안에 이제 종교적인 감정이 으로만 있었던 그런 감정이 인제 일반적인 인간들의 감정으로 되는 거죠. 그리스도교에만 있는 특별한 감정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라고 말하면서 휴머니즘을 생각하게 되었다. 미란돌라는 일반적인 인간의 세계 종교를 목표로 삼았었다. 그리스 정신, 그리스도교 및 유대교는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때 그리스적인 성격은 언제나 일반적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봤고요. 종교를 뛰어넘은 거죠. 일반적인 인간들의 감정을 갖고,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미란돌라는 하나의 새로운 인간상, 즉 무한한 인간상을 발전시켰다. 자기가 쓴 인간의 존엄에 관해서라는 책에서 그는 인간의 본질과 위대함은 무한하게 변형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인간을 강조하는 거죠. 무한한 인간상, 새로운 인간상, 인간의 본질과 위대함은 무한하게 변형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 인간은 하나의 무한한 과정 속에서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이 창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실현한다. 이런 것이 위대한 인간이다. 드디어 인제 중세의 신을 넘어서서 위대한 인간을 바라보게 됐던 거죠. 미란돌라에게 있어서는 가치가 원형으로부터 인간으로, 목표로부터 방법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굽힐 줄 모르는 노력의 목표는 무한한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영원한 본질이 아니라 무한한 활력이다. 이게 멋있죠. 영원한 본질, 우리 계속 본질 얘기했었잖아요, 중세 내내. 영원한 본질이 아니라 무한한 활력이 중요해졌어요. 한때는 신적이었던 무한성이 이제는 인간 안으로 옮겨지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티타니즘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여기서는 그저 거인, 타이탄이죠. 타이탄은 신화에서 신들에 반항하여 싸운 거인족이 인제 티탄인데, 이 거인 티탄은, 인간은 여기서는 그저 거인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데미우르고스, 그 창조의 신이나 이미 피치누스가 쓴 말대로 땅 위의 하느님이라고 느끼고 있다. 이것은 이미 중세기의 정신이 아니다. 중세기에 있어서는 인간이란 초월적인 존재 질서의 하인일 뿐이었다. 그렇죠. 중세기에는 인간은 초월적 존재 질서, 신의 하인일 뿐이었죠. 이런 생각은 또 플라톤주의라고는 하더라도 고대적, 그리스적인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의 생각은 인간보다 더 위대한 게 있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인제 드디어
근대에 오면서 인간이 위대해졌어요. 신도 아니고 그냥 인간이 위대해졌죠.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이 근대적인 문단들인데 인식에 있어서의 창조적인 종합의 길은 무한하다. 우리는 세계를 인식하지 않고 세계를 창조한다. 세계의 과정은 인간 정신의 역사이다. 삶이란 교리와 가치를 창조하는 바의 것이다. 인간이 자유롭게 되고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실존하는 것은 존재보다 더 근본적이다. 이런 말들을 근대에 와서야 드디어 내뱉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네. 요렇게 해서 끝났어요. 플라톤주의자들. 지니님은 요거 좀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마 읽으시면서 좀 떠오르는 중세 철학자들도 있겠다 싶은데요. 중요한 맥락은 원전이 강조되었다는 점, 그리고 원전 강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미란돌라 하시면서 일반적인 인간들의 감정으로서의 종교 감정이 조금씩 흐려가는 그런 맥락을 다뤄주셨는데 피치누스에서도 종교 감정이 한번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미란돌라에서 종교 감정이 흐려진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피치누스에서 이미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 그리고 종교적인 게 혼합되기 시작하고 미란돌라에 와서 이제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던 바를 좀 떠올려 보시면 위 디오니시우스와 더불어서 신비주의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없어져 가는 그런 맥락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중세와는 조금은 다른 맥락으로서의 어떤 컨셉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는 쪽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9쪽에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을 볼 텐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플라톤 주의자들의 적대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안에 구원이 있다고 본 철학자들이었다. 이 두 방향 사이의 대결은 상당히 격렬하게 진행되었대요. 오히려 이 대결은 두 사람의 위대한 그리스인들의 의도를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래서 두 서상가 사이에는 일치되는 점이 차이점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현대적인 인식은 예컨대 베사리온과 피치누스 등에 의해서 예감되었던 것처럼 자주 예감되었던 것이다. 우선 우리는 그리스도교적인 스콜라 철학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동방에서 왔죠. 온 그리스인들이 12세기 이후에 서방의 스콜라 철학,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가 전파하여준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친다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맥락이 끊겼었는데 12세기 이후에나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전파한 아리스토텔레스를 서방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기이한 현상이라고 하는데 되게 웃기죠. 자기네들 전통인데 토마스의 사상은 이미 데메트리오스 키도네스에 의해 비잔틴에 전해진다. 키도네스는 토마스의 철학대전과 신학대전의 일부와 이부를 그리스어로 번역했었다. 토마스를 잘 알고 또 존경했던 또 다른 사람은 겐나디오스라는 별명을 가진 게오르기오스 스콜라리오스였다. 이 겐나디오스도 토마스의 저작들을 그리스어로 번역했는데 그 중에는 영혼론주의도 있다. 그는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적인 태도에 따라 플라톤의 플라톤주의를 반대하는 데 특별히 열을 올렸으며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로서 그는 플라톤의 법률이라는 책을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불태우기도 했어요. 쇼한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만이 그리스도교의 정신에 알맞고 플라톤의 사상은 이교주의로 후퇴하는 것을 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그리스인도 이와 똑같이 라틴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을 옹호하고 나섰어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로 이민 와서 라틴 교회에 가입한 게오르기오스 트라페준티오스인데 그는 베사리온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반대하여 플라톤에 대한 무고자에 관해서라는 책을 펴내도록 했던 사람이다. 이게 아까 나왔었죠, 이분.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속하는 또 다른 사람은
테오도로스 가자로 그도 역시 이민 와서 개종한 사람이었다. 이민 와서 개종을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있어서의 목적론과 결정론의 문제에 관해 그의 다정했던 친구 베사리온과 행한 그의 논쟁을 주목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 근데 이들의 가장 가치 있는 그 활동은 그 철학자들의 저작을 새롭게 번역하고 원저서 자체를 연구하게 되었다. 요게 인제 이들의 공헌인 거죠. 결국 이 챕터에서 중요한 건 그냥 번역했다. 누구나 읽을 수 있게끔 해 줬다. 이들의 공헌이죠 이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저서를 당시의 유럽인들에게 소개한 거. 이거 되게 번역의 문제인데요. 이건 지금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아니 그 사람의 책을 읽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정말 중요하죠. 혹시 아래 문단부터 좀 진희 님께서 해 주시겠어요? 네. 20페이지 이탈리아로 시작할게요. 이탈리아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나란히 북부에서 필립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하나 창시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마치 그 옛날 중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가톨릭 교리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것들과 비슷한 그런 근세 초기의 프로테스탄트의 교리학과 그리스 정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고, 물론 그 정도는 매우 다르지만 이제 멜란히톤은 루터가 자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대해서 격심한 분노를 터뜨린 이후에 조심스러워졌다. 자기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형식적인 것, 즉 수사학에만 국한되었다고, 실천함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16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부분적으로 극명하게 이탈리아의 자극을 받아서 프로테스탄트 대학들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물결을 일으켰는데, 이 물결 속에서 물리학과 형이상학도 연구되었다라고 해서 16세기 후반의 맥락을 잠깐 언급을 합니다. 야콥 셰크,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나오는 필립 셰르프라는 사람들, 그리고 오벤 균터, 율리우스 파치우스 등등의 교수들이 나오고, 파치우스가 특히 라틴어로 번역된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을 간행했다. 그 당시에 많이 인용이 되었고, 그 이전은 번역 베살리온이 한 것도 언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자크 르페브르는 제가 조금 들어본 것 같고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지지하고 나선 사람, 쿠스타누스의 전작들을 간행한 유명한 사람이었고, 사르르 비유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지지했던 사람,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 역시 사르르 비유의 아리스토텔레스 해석 역시 쿠스타누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적인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비해서 비그리스도교적인 아리스토텔레스주의도 있었는데, 아베로에스와 아프로디시아스, 알렉산드로스의 설립한 전통에 연결되어 있는 비그리스도교적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른 양상으로 펼쳐져 있었고, 피치누스가 번역한 플로티누스의 서론에서도 어떠한 학파에 의해서 어떻게 누가 점령되어 있었는지, 어떤 이론들이 주가 돼서 당시에 나누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학파들 중에서 주된 논의를 이끌어가던 주의자들은 알렉산드로스 주의자들인데, 자기들의 시조처럼 아리스토텔레스를 자연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양상이 있었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에게 있어서의 영혼이란 육체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이제 이에 피에트로 폼포나치도 영혼의 불멸을 부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어떤 방식으로 변용시키고 이용하고 그런 맥락들이 조금씩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되게 중요한 맥락들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페이지 안에서는 다 뭔가 논평을 하기에는 좀 자료가 많이 부족하고,
쭉 따라가는 방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도미니코의 수사 누구누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거나 받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고요. 누구에게는 어떤 해석이 거부나간다거나 어떤 해석에 대항해서 어떤 책들을 쓰게 되었는지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페이지들입니다. 그래서 22, 23페이지 아베로에스의 영혼 유일설 등등에 대해서도 이제 앞에서 영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맥락의 끝자락에 와 있고요. 아베로에스 주의자들 혹은 넘어가서 24페이지에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과 더불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된 양상, 그들이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또 줄줄이 스타플렌시스라든지 비베스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 혹은 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이 계속 연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25페이지에 이러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어떤 논쟁이 계속 이어졌고 계속 이어지면서 맨 마지막에 웩슬라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교 철학을 원했고 이교도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깎아내리기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이러한 경험적인 방법들 대신에 어떠한 뭐 권위에다 지나친 존경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면서 뭐 여러 가지 전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고요. 이 페이지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 논쟁이 마무리되었느냐는 아닌 것 같고 이러이러한 배경 내에서 이 르네상스 철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의 논쟁이 주로 이러이러한 논쟁으로 전개가 되었구나라고 살펴볼 수 있는 지점들을 제시해주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뭐 연결 방향이나 그런 것들이 나와 있다기보다는 앞에 플라톤주의자들의 연결선상에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스토아주의자와 에피쿠로스주의자 그리고 인문주의자들의 하나의 양상으로서 따로따로 다루고 있구나라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따져보면 되게 너무 많죠. 너무 그래서 많아요. 플라톤주의자, 반플라톤주의자, 신플라톤주의자,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반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그 하위의 분류들은 다 이렇게 차치하고 보더라도 스토아주의자, 에피쿠로스주의자, 인문주의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전 철학과 더불어서 근대 철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양상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양상들 중에서 주된 어떤 철학사들이 과학기술과 더불어서 근대 철학으로 넘어오게 되는지 그 부분을 파악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고대와 재탄생이 끝나긴 했는데 저는 문득 이제 드는 생각이 어쨌든 이런 막 복잡한 그러니까 중세의 뭐 유산이라고 할 수 있고 중세의 찌꺼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학문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데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스토아 오는데 그거를 재밌는 게요. 이게 만약에 플라톤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중세는 확실히 중세는 그랬죠. 플라톤주의자가 바톤 터치하는 그런 식으로 플라톤주의자, 신플라톤주의자 계속 가고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도 바톤 터치하는 식으로 결국 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라는 건 변치가 않죠. 누가 이제 뒤에 누가 오든 뭐 플라톤주의자라는 건 변치 않았었는데 결국 이제 그리스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중세는. 그런데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되는 그 근대 철학자들은 딱 그 어떻게 보면 단절이랄까?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 같은 느낌. 데카르트를 보고 뭐 플라톤주의자, 뭐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라고 하는 게 웃기잖아요. 그렇게 좀 안 어울리고 당연히 그 뒤에 이제 뭐 흉이나 뭐 칸트도 그렇고요. 이거 과감하게 끊어냄으로써 근대를 열 수 있지 않았나. 여기서 저는 이제 28페이지까지 이 고대의 재탄생이나 이 파트를 보면서 정말 그 한편으로는 이 감탄
뭐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감탄도 되면서 또 부정적으로는 탄식도 되는 게 우리 중세 지긋지긋하게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긋지긋하다는 건 물론 그 하나하나의 그 이론들은 존중합니다만 너무 많이 울고 먹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사상의 새로움이란 것이 없고, 근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울고 먹었던 걸 시대의 끝자락, 그러니까 중세의 끝자락에 와서도 고대의 것들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편에는 데카르트 같은 시대를 연 사람도 있지 않았나. 그건 뭐 현대에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득. 진희님은 요거 고대의 재탄생 요거 읽으시면서 뭐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저는 그냥 쭉 따라가면서 이 과도기에 어떠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주로 했고, 좀 다른 양상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좀 주목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뭐 번역 얘기, 뭐 번역과 더불어서 원전의 중요성 얘기, 원전의 중요도에 따라서 특별히 어떤 학자의 어떤 번역이 어떤 전집에 수록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참 재미있었고, 그런 밑작업이 없었다면 사실 근대가 좀 전개되기 어려운 그런 배경들이었겠구나라고, 중요하겠구나라고 읽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되게 좋네요. 빨리빨리 나가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